안녕하세요. 저는 기획을 하는 박지선입니다. 오늘은 국제문화 교류의 유형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국제문화 교류는 간접 교류와 직접 교류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간접 교류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제 실제적으로 만나거나 물리적으로 교류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 교류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직접 교류는 실물 교류 또는 인적 교류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물리적 교류와 디지털 교류, 그리고 물리적 디지털 하이브리드 교류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물리적 디지털 하이브리드 교류는 최근에 나온 이제 용어처럼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시대에 뭔가 물리적인 교류와 디지털 교류가 합해져서 결합된 형태의 교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류 주체 및 대상들을 좀 보면 우리가 국제문화 교류를 하는 데 있어서 예술가, 단체, 그리고 축제, 아트센터, 공연장, 갤러리, 재외문화원, 해외 네트워크, 아트마켓 굉장히 다양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국제문화 교류의 유형을 말할 때 머릿속으로 몇 가지가 떠오르실 거예요. 먼저 공연예술 작품 또는 전시 작품 또는 도서 이런 것들의 전시나 그리고 투어가 있겠죠. 그리고 국제 공동 제작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국제 공동 기획 프로젝트들도 있고, 그다음에 국제 네트워크, 레지던시, 리서치나 워크숍. 그리고 전문가 교류 파견에서 인턴십 등 우리가 플레이스먼트 워크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략적 해외 진출, 라이센스 제작 등등. 사실 국제 교류의 유형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를 좀 하나하나 좀 단계별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은 국제문화 교류 유형에서 가장 기초 단계의 교류라고 할 수 있어요. 정보 기반의 교류인데요. 국제 교류 및 해외 예술 정보를 통한 간접 경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탐색하고 개인 단체의 교류의 방향성을 좀 만들어 나가는 이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은 시대에 우리가 아무데도 가지 못하고 집에 머물거나 사무실에 머물러서 할 수 있는 가장 국제적 활동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정보를 얻어야 할 것인가? 또 굉장히 막막하고 막연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요즘처럼 정보가 넘쳐나고 굉장히 잘 정보를 모아놓은 플랫폼이 많은 적도 없습니다. 공연예술의 국내와 해외의 모든 정보를 지금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곳은 바로 더 앞으로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예술이 있는데요. 시각예술은 더 아트로가 있어요. 공연이나 시각이 아니라 도서, 책과 관련한 정보를 볼 수 있는 K북 트렌드라고 하는 그런 사이트도 있습니다. 해외 사이트에서도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전 세계의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는 사이트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컬처 360이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온 더 무브라고 하는 우리 그 국제교류를 모빌리티라고 했을 때 그 모빌리티에 대한 가장 많은 정보를 모으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몇 개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러한 정보를 탐색하고 내가 원하는 권역 또는 내가 원하는 어떤 국가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식은 그 국가의 국제교류 관련한 기관들로 찾아 들어가시면 돼요. 대부분의 기관들이 요즘에는 이런 온라인 플랫폼들을 다 운영하고 있고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을 그곳에서 모아서 전달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정보를 탐색하면서 국제교류를 시작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그런 방식으로 시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제문화 교류에서 정보 기반의 교류를 하셨다면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교류 차원의 국제 교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교류 차원이라고 하니까 뭔가 국제 교류는 다 교류인데 이것만 특별히 우리가 교류 차원이라고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좀 이따가 전략적 해외 진출이라는 얘기를 좀 하게 되는데 앞에 전략적이라는 말이 들었잖아요. 이제 그보다는 조금은 예술적이고 어떤 문화적인 관점에서의 교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교류 차원의 국제 교류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국가 행사 관련한 축제에 참가를 하거나 아니면 해외 축제에 교류 행사에 참가를 하거나
아니면 국내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축제의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방식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교류 차원의 국제교류를 이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주체들은 축제, 비엔날레, 아트센터 공연장, 갤러리, 해외문화홍보원, 그리고 그 외에 많은 국제문화교류를 하고 있는 기관들이 이러한 행사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제교류를 한다라고 하면 자꾸 해외로 나갈 생각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해외 나가서 교류를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럴 때 보다 좀 수월하게 우리가 국제교류를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은 이미 해외에서 많은 예술가와 그다음에 많은 정보들이 모여져 있는 국내에 있는 국제축제에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재즈 좋아하시죠?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에 가시면 물론 올해는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좀 다르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아티스트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그 아티스트들을 만났을 때 이미 한국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들과 교류할 수 있는 그 거리가 굉장히 가까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해외에 있는 페스티벌을 찾아가기보다는 먼저 국내에 있는 페스티벌에 참여한 해외 아티스트나 해외 관계자들과의 어떤 만남들을 먼저 만들어 보는 것도 교류에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서울 국제공연예술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광주 비엔날레, 사실은 비엔날레가 부산 비엔날레도 있고 굉장히 많죠. 그런 비엔날레에서도 해외에 많은 관계자들이 오시기도 하고 그런 작품들이 초청되어서 오고 있습니다. 이런 국제축제야말로 우리가 국제적인 동향을 살펴볼 뿐만이 아니라 정말 지금 세계적인 그런 아티스트와 관계자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 교류의 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해외 축제 교류 행사 참가 또는 국가 행사 관련 축제 참가를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요즘에는 해외의 공연장이나 축제, 그다음에 많은 기관에서 한국 기관과 연계한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의 런던에 있는 더 플레이스라고 하는 무용 전문 극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개별 아티스트가 직접 문을 두드려서 거기서 공연을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몇 년 전부터 이 더 플레이스가 한국 주간 무용 프로그램들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있었던 한영 상어교류회의 연장선으로 지금 한국문화원하고 지속적으로 이 프로그램들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들은 보다 한국에 굉장히 우호적이고 한국 문화와 한국 무용, 그다음에 무용 전문가들한테 관심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하기에 굉장히 더 수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런던의 한국 필름 페스티벌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우리에게 우호 관계가 되어져 있고 관계가 맺어져 있는, 그리고 한국의 어떤 기관들이나 단체와 협력해서 진행하고 있는 페스티벌이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교류 차원에서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문이 더 넓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국제교류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아직 잘 모르는 아주 낯선 곳에 문을 두드리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나에게 조금 더 가까운 곳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뭐 공연이나 뭐 시각 쪽에 말씀을 드렸는데 도서 출판 쪽을 말씀을 드리면 2019년이죠. 스웨덴 예테보리 국제도서전에서 한국이 주빈국으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좋은 기회죠. 매년마다 세계적인 도서전에 한국이 주빈국으로 여러 나라에 참여를 합니다. 그럴 때 혼자서 개척 정신을 가지고 가서 내 책을 소개하는 것도 굉장히 방법일 수는 있긴 하겠지만 이렇게 한국이 주빈국으로 열리는 도서전에 함께 참여를 해서 그곳에서 내가 교류를 시작을 한다면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좀 더 가까운 환경에서 교류를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류 차원의 국제교류라고 한다라는 건 사실 뭔가 전략적으로 내가 지속적으로 해외 진출을 해야지, 교류를 해야지라고 하는 것보다는 뭔가 교류의 시작점, 그리고 타문화에 대한 궁금증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회성 교류로 끝나는 경우도 많지만 사실 많은 부분이 교류 행사 참여를 계기로 해서 전략적인 진출의 단계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그런 교류가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이런 교류 차원의 국제 교류들을 계속 지속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교류 차원의 국제교류에서 한국에서 우리가 조금 알아두면 좋은 기관과 그 다음에 그 기관들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하는지를 좀 여러분들이 아시면 실제로 내가 어떤 식으로 참여를 할 수 있고 어떻게 문을 두드릴 수 있을지를 좀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의 국제교류 지원 기관들을 좀 보시면 지금 이 영상을 제작하신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있죠. 보통 코피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코피스에서도 굉장히 많은 국제문화교류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수교기념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을 하는데요. 올해가 2020 한러 교류해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 다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긴 했지만 실제로 코피스에서 매년 수교기념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많이 운영을 해요. 코피스 말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가 있죠. 아르코는 국제교류 지원뿐만이 아니라 기획 프로그램들을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획 프로그램 중에서도 예술가 해외 레지던시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해외 레지던시 기관하고 협약을 맺고 협력을 해서 그곳에 한국 예술가들을 파견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술가가 직접 레지던시 기관을 또 찾고 그곳에 가서 연락을 해서 거기서 머무는 게 또 쉬운 일은 아니죠. 네트워크가 필요한데 내가 아무 네트워크도 갖고 있지 못할 때 이런 기관이 협력으로 만들어 놓은 네트워크들을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레지던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해외 예술가 레지던시 지원에도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도 코피스처럼 한영 상호교류회를 운영을 했었고요, 이전에. 그다음에 올해는 제가 알기로는 한국과 싱가포르가 협력을 해서 아트 앤 테크놀로지 분야의 협력 그 프로젝트들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술경연지원센터도 있습니다. 예술경연지원센터는 주로 공연과 시각 분야의 이제 국제교류 지원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곳에도 여러 가지 리서치 지원이라던가 그리고 또 기획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해외문화홍보원인데요. 최근 몇 년 사이에 보면 전 세계에 이 한국문화원, 그러니까 해외문화홍보원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한국문화홍보원이 지금 또 국내에 있는 예술경연지원센터나 다른 기관하고 협력을 해서 한국에 있는 예술 프로그램들을 자체적으로 프로그래밍하는 경우도 지금 많아지고 있는데요. 내가 만약에 나는 스페인과 교류가 너무나 관심이 있다. 나는 영국과 교류가 관심이 있다. 뭐 프랑스와 관심이 있다. 일본과 관심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어느 국가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쪽에는 어떤 기관이 있는가? 그러면 해외문화홍보원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 그 해외문화홍보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뭐 2021년의 계획들, 2021년에 어떤 프로그램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살펴보시고 그런 쪽의 프로그램들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류 차원의 국제교류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게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좀 전략적으로 교류와 내가 어떤 해외 진출, 뭔가 국제교류를 좀 전략적으로 해보자 라고 하기 이전에 있어서 국제교류에 대한 경험의 확장, 그리고 내가 궁금한 어떤 문화, 특정 문화에 대한 어떤 이해를 좀 높이고자 하는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교류 차원의 국제교류를 통해서 교류의 방식이 더 확장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까처럼 첫 번째 정보 탐색을 좀 해서 간접적인 경험을 하셨다면 이런 식으로 교류 차원의 어떤 국제교류를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방법을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세 번째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이제 전략적 해외 진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 전략적 해외 진출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건 2000년대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특히 이제 공연예술 분야 같은 경우는 아트마켓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자국의 문화 예술을 좀 해외에 수출하고 유통 구조들을 좀 확장하면서 어떤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자라고 하는 그 목적으로 이런 말들이 좀 쓰여지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전략적 해외 진출이라고 하는 건 결국엔 지속 가능한 창작 환경을 위한 시장 확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국내에서 작품을 창작을 하고 그 작품들이 국내에서만 유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외 아시아, 유럽, 그리고 뭐 남미, 북미 이렇게 전 세계로 유통이 되고 다시 돌아왔을 때 그 다음에 또 창작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작품이 살아나올 수 있는 어떤 기한을 늘리는 거죠. 생애 주기를 이제 늘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속 가능한 창작 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해외 진출이라고 하는 것, 국제로 나가는 것을 좀 전략적으로 고민을 하자라고 하는 관점에서 전략적 해외 진출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략적 해외 진출에서 보통 이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뭐 아트마켓 또는 아트페어 그리고 국제 에이전시를 통한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미술 같은 경우에는 시각예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명 갤러리 그리고 또 경매라고 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또 해외 거점 축제 및 거점 네트워크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아트마켓에 대한 말씀을 좀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트마켓 또는 아트페어라고 하죠. B2B 개념에서의 그 마켓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트마켓은 90년대부터 2010년대를 거쳐서 지금까지도 아시아뿐만이 아니라 뭐 중남미 그리고 북미 그리고 유럽에서도 장르별 또는 그냥 종합예술 분야로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아트마켓의 원래 초기 목적은 자국의 예술 작품을 해외에 수출하고자 하는 목적이 가장 컸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아트마켓 중에 가장 대표적이기도 하고 가장 오래됐죠. 캐나다 퀘벡주의 몬트리올에 있는 이제 스나르라고 하는 마켓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스나르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퀘벡주의 몬트리올을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굉장히 작아요.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들도 이제 그 작은 예술 작품을 창작해서 그 작은 몬트리올에서 그 작품을 이제 소개하고 나면 더 이상 그 작품이 갈 곳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의 시장을 좀 확대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북미 시장을 확대하게 되고 이제 그게 유럽 시장까지 가게 되고 그다음에 아시아 시장까지 가게 되면서 그런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그 아트마켓, 그러니까 스나르가 그 역할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스나르 말고도 한국에 2005년에 만들어진 서울 아트마켓이 있고요. 그리고 일본의 티파민 요코하마라고 하는 마켓이 있고 그리고 태국의 방콕에서 하고 있는 바이팜, 다 팜팜이죠. 바이팜이 있고 그리고 호주에 또 에이팸이라고 하는 마켓이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에 가면 또 무용 전문 마켓 탄치메세가 있고요. 그 외에도 중남미에도 굉장히 많은 마켓들이 있는데요. 이 아트마켓과 관련해서는 또 이후에 다른 강의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선생님이 계실 것 같아서 저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 아트마켓이 좀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2010년 이후에 이제 이 아트마켓의 변화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이전에는 매우 유통 중심의 마켓으로 운영이 되다가 2010년 이후에는 정보 공유, 인적 교류, 그다음에 협업 개발, 국제 공동 제작 확대, 그다음에 교류 유형의 어떤 다변화에 중심을 두면서 마켓이 굉장히 다양하게 변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변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국제 교류 유형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인데 이거는 바로 이제 국제 예술계 또는 국제 시장이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2000년대 후반 세계 금융위기 후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 지원이 매우 삭감이 됐죠. 그러면서 유럽 내뿐만이 아니라 유럽 권역과 그다음에 타 권역과의 어떤 교류들, 그다음에 협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정책적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자간 교류에 대한 요구들이 높아지고요. 아시아에 대한 관심도 증대하고 있고 또 하나는 아시아 전체의 예술 시장도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최근 한 몇 년 동안 보면 대만, 그다음에 홍콩, 그다음에 뭐 한국, 그다음에 일본 많은 나라에서 새로 많은 극장들이 지어지고 있어요. 공연장, 그러니까 복합문화예술 공간들이 지어지고 있고 갤러리가 지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인프라가 만들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그 인프라를 채울 수 있는 그곳을 채울 수 있는 어떤 작품들 그 다음에 아티스트가 필요한 거죠. 근데 그게 더 이상 자국의 예술가 자국의 예술 작품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작가들을 개발하고 아시아의 협력 또는 뭐 유럽과 아시아의 협력을 통해서 그곳에 많은 다양한 컨텐츠들을 좀 채우려고 하는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이 이제 마켓에도 이제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트마켓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용할 때 전략적 해외 진출을 단순하게 내 작품을 가서 소개해야지 뭔가 내 작품을 팔아야지 라고 하는 관점으로만 생각을 하시면 아트마켓은 이미 성격이 많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그 부분이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교류라고 하는 것을 좀 더 폭넓게 생각을 하시고 내가 협력할 수 있는 협력 파트너를 찾는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마켓을 또 활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제 아트마켓에서 지금 말씀드린 건 이거는 누가 봐도 딱 아트마켓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마켓은 아닌데 마켓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축제들이 있어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거점 축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점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하면 거점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제 작품을 또는 제 예술 작품을 저를 알리기 위해서 어떤 곳에 갔을 때 얼마만큼 파급력이 있고 확산 효과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그곳이 거점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점 축제 또는 거점 행사, 그다음에 거점 공연장 뭐 이런 거는
그곳이 인지도가 높고 그리고 관계자가 많이 모여들어서 내 작품에 대해서 또는 내가 대화할 수 있는 대상들이 많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몇몇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축제이면서 아예 그냥 아트 마켓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피라타레가라던가 아니면 미국의 1월에 뉴욕에서 열리는 APAP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마켓이긴 하지만 그 시기에 굉장히 많은 축제들이 주변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거점 축제, 거점 마켓이라기보다는 그 1월의 뉴욕은 거점 도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1월에 이제 뉴욕에 가서 축제도 즐기면서 이제 그 마켓에 참여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죠. 거점 축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곳이 어디인지 제가 이제 질문하면 몇몇 분들은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한국에 가장 많이 알려진 공연예술 축제일 것 같아요. 그 에든버러 페스티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에든버러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사실 1년에 한 번 8월에 전 세계 공연예술단체들이 모이는 것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관계자들이 다 모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공연을 한다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관객들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작품을 그 축제를 통해서 전 세계로 이제 뻗어나가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외에 프랑스에서 열리는 아비뇽 페스티벌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각예술에서는 이제 베니스 비엔날레가 바로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도 주변에 시각예술 큐레이터나 시각예술 관계자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년에 한 번씩 다 관계자들이 베니스 비엔날레를 찾아갑니다. 그게 그곳에 가서 지금 전 세계에 어떠한 예술가들이 활동하고 있는지를 보고 거기서 본 작품들이 또다시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출판 도서 관련해서는 B2B 마켓이 가장 큰 것이 바로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B2B 마켓이면서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책 축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전 세계의 그 책 관계자들이 이제 독일에 이제 매년 10월마다 모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뭐 에든버러 페스티벌, 아비뇽 페스티벌, 베니스 비엔날레, 뭐 이런 프랑크푸르트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축제나 그다음에 여러 큰 공연장들, 갤러리 등을 우리가 거점 공간 또는 거점 축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켓을 대놓고 우리는 마켓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런 마켓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좀 전략적으로 해외 진출하고 싶다. 내가 한 곳에서 굉장히 다양한 많은 관계자들과 많은 권역의 전문가들을 좀 만나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런 거점 축제나 거점 공간들을 좀 찾아가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네트워크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트워크는 기존의 축제와 마켓과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마켓과 축제보다는 조금 더 네트워크, 인적 교류, 그리고 정보와 지식과 그다음에 사람이 교류되어지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사실 국제 교류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세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그러면 저는 항상 네트워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내가 내 작품을 팔거나 내가 당장 어떤 협력 파트너를 찾지 못한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네트워크를 내가 이제 만들어 놓으면 언젠간 내가 만났던 그 사람과 이제 미래의 향후의 어떤 일들을 도모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 총회나 아니면 네트워크 모임에 계속 참여를 하면서 나의 어떤 인적 네트워크들을 이제 좀 넓혀 나가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로 이제 권역별로 네트워크가 진행이 되기도 하고요. 지금 같은 전 세계적인 관계자들을 대상으로도 이제 네트워크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술 네트워크 이제 ITM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공연 분야 쪽입니다. 현대공연예술 네트워크이고요. 봄과 가을에 정기총회가 이루어지는데 사실 유럽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관계자들이 다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뉴욕에 본부를 두고 있는 뭐 이스파. 이제 이스파 같은 경우에는 1월에는 뉴욕에 열리지만 여름에 6월에는 이제 전 세계의 도시에서 열리는데요. 예전에 서울에서도 한번 열렸던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국제 교류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또 내가 나한테 맞는 네트워크가 어딘지 내가 어떤 네트워크에 속해서 나의 어떤 그 협력 파트너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될지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